여러분들이 방을 보다 보면 뭐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다종 주택도 있지만 근린생활시설, 고시원, 뭐 상가 이런 식으로 내가 들어가려는 층이 그렇게 돼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여러분이 임대차에서 임대를 할 때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여러분이 만약에 월세로 보증금이 적다면 사실 저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이란 뭔가? 일단 간단하게 얘기하면 편의시설을 얘기합니다. 보통 주택가 주변에 편의점, 뭐 세탁소, 뭐 한의원, 뭐 탁구장, 뭐 이런 헬스장, 이런 편의시설로 이용되는 상가를 이제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주택으로 하면 사실 불법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건물에 들어가서 살게 됐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내 돈이 안전한가 이거잖아요. 대항력이 발생하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내가 그 근린생활시설에 들어가는데 주택으로 사용해도 문제가 없냐? 네, 그 대항력은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는다면 대항력은 미등기 그리고 무허가 건물에도 그리고 옥탑도 대항력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도 내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대항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근린생활시설에 내가 임대차를 하면 무엇이 단점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은행 대출이 안 됩니다. 일단 이게 전세로 들어갈 때 가장 큰 단점입니다. 난 대출을 안 받을 거니까 상관없지 않냐고요? 상관이 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주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내가 1억으로 들어간다고 쳐봐요. 그럼 나는 현금 1억이 있어서 1억으로 전세 계약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사를 나갈 때 주인이 돈을 빼줘야 되는데 물론 나 1억을 주인이 준비해서 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빼주는 경우가 전세는 더 많기 때문에 중요한 건 나는 1억이 있지만 다른 사람이 1억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똑같이 주택으로 돼 있는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는 1억짜리 집과 대출이 안 되는 근린생활시설의 1억의 집이 확률적으로 전세대출 받고 1억 그러니까 내 돈이 뭐 2천, 3천만 있어도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 1억을 만들 수가 있죠. 이런 사람이 훨씬 많기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이 되는 건물이 확실히 더 수월하게 이사를 나갈 수가 있고요. 현금으로 그런 큰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적기 때문에 새로운 세입자 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큰 근린생활시설에 전세로 들어갈 때 단점입니다. 만약에 매매 시에 내가 그 근린생활시설을 매매할 거다. 이때는 문제가 좀 많습니다. 이거는 임대차랑 좀 얘기가 달라요. 물론 세금 같은 게 더 저렴할 수도 있고요. 더 쌉니다. 더 싸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그게 주택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이행강자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워낙 너무 싸다. 뭐 이거는 본인이 선택하세요. 나는 그런 이행강제금을 내더라도 워낙 싸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다고 하신 분들은 뭐 살 수도 있겠지만 이제 주택하고 비슷한 가격이라면 굳이 뭐 살 필요는 없겠죠. 또 월세로 산다면 그 월세 세액공제가 있죠. 그게 근린생활시설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100% 모르겠어요. 된다는 사람도 있고 안 된다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사실 안 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근린생활시설로 들어갔을 때 세액공제가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입주를 해야 됩니다. 근린생활시설 자체가 주택으로 사용하면 위법이기 때문에 이거 내가 좀 피해보는 거 아니야? 이거를 원상복구 하려면 더 내야 되기 때문에 세입자가 불편할 수는 있지만 사실 거기 사는 사람이 신고하지 않은 이상 확인할 길이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면 공무원들이 내 집을 막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내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한은. 그렇기 때문에 뭐 벌금도 뭐 임대인이 내는 거고 하기 때문에 사실 저는 월세는 큰 그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개수수료가 또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주택으로 임대차를 하면 0.3%, 4%, 5% 이게 주택가율인데 근린생활시설은 상가이기 때문에 0.9%까지 부동산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계약하기 전에 근린생활시설이라면 수수료를 얼마로 받을 건지 그냥 주택가로 받아달라고 협의를 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근생의 장점은 뭐가 있냐? 쌉니다. 보통 전세도요. 여러분이 대출 가능한 1억짜리 집을 보는 거랑 대출이 안 되는 근린생활 1억짜리 집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 집이 확실하게 더 저렴합니다. 집이 좋습니다. 왜? 똑같이 대출이 안 되는 집, 똑같은 사이즈라면 무조건 대출되는 집을 선택하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은 보통은 전세가 더 낮게, 매매 가격도 낮게, 월세도 좀 낮게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아까 세액공제가 안 될 수 있다 했잖아요. 하지만 내가 월세를 뭐 한 2, 3만 원만 더 싸게 들어간다면 그 세액공제를 안 받는다 하더라도 뭐 결론적으로 보면 돈을 더 세이브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럼 왜 근생으로 짓냐? 다 주택으로 짓지. 뭐 이거는 뭐 다 다르겠지만 일단은
주택수를 확보해야 되는 게 근생하고 주택은 다릅니다. 그래서 주택으로 지으면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근생으로 하면 조금만 만들어도 돼요. 그러면 그 조금만 만들고 나머지 공간을 주택으로 하면 월세를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생으로 짓는 경우가 있고요. 8층짜리 건물에 8층 다 주택으로 지으면 아파트로 들어가고요. 4개층까지는 다세대로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1, 2, 3, 4층은 사무소나 근린생활시설로 하고 5, 6, 7, 8층만 주택으로 이렇게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내가 1층부터 4층까지는 근생이고 5층부터 8층까지는 주택인데 내가 만약에 3층에 거주한다면 나는 근생에 거주하는 거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는 아까 0.9%에서 협의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부동산하고 중개수수료 협의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매매를 할 거다 하면 이게 내가 뭐 차포 떼고 이행강자금 떼고 뭐 취득세나 세금 같은 거 다 계산을 해보고 그래도 남는다. 그래도 이게 더 이득이다 생각하면은 사시는 건데 그 부가적인 상황을 잘 알아야 되고요. 전세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새로운 세입자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그 점을 꼭 참고해야 됩니다. 이 집이 똑같은 1억인데 여기가 확실히 퀄리티가 좋아. 하지만 나중에 나갈 때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요. 이 점을 꼭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월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세액공제가 안 된다고 가정을 해도 조금 더 내가 저렴하게 계약을 할 수 있다면 뭐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근린생활시설, 뭐 옥탑이든 뭐 무허가 건물이든 미등기 건물이어도 대항력은 발생하기 때문에 내가 보증금이 소액이라면 이런 분들은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